안녕하세요. 전국 투자자 교육협의회 최갑수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고령화 사회의 급격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에 통계청의 발표를 보게 되니까 우리나라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현재 871만 명 정도 되고요. 앞으로 3년 뒤인 2025년이 되게 되면은 고령자가 1천만 명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과연 초고령 사회가 되게 되면 우리 사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리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초고령 사회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보다 초고령 사회를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통해서 장차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일본 칸다 외국어 대학교의 류재관 교수님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일본의 하치오지신가요? 네네. 거기에 있는 주오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까 찾아봤더니 주오 대학교 우리나라 중앙대학교. 네. 거기에 이제 한자 발음이 똑같아가지고. 네네. 두 학교 간에 또 학술 교류도 활발하고. 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동경대 다음으로 사법시험에 합격자를 많이 배출한 아주 사립 명문대로 알고 계신데, 교수님께서는 왜 법대를 안 가시고 경제학하러 가셨나요? 원래부터 이제 일본 경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 경제 성장을 어떻게 했고, 네. 또 이제, 경제 성숙기에 들어가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런 게 좀 궁금했었기 때문에, 네. 법대보다는, 경제학부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실력이 딸려가지고서 법대를 안 가는 건 아니시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미래에셋에서 또 일본 마케팅 본부장, 네네. 그다음에 삼성생명연구소에도 견무한 경험이 계시고, 네네. 그다음에 일본 고령화 쪽으로 많은 연구를 해오셨고, 네네. 그다음에 현재 또 일본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아주 많은 유익한 얘기를 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일본이 80세 이상 고령자가 서울 인구보다 많다는 얘기가 있던데, 일본 고령화 현황, 네네.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네네. 아마 언론에서 TV나 아니면 뭐 뉴스에서도 그렇고 일본이 고령화 굉장히 앞서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네. 일본의 보통 이제 고령자라고 얘기할 때는 65세를 얘기하는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일본에서는 3,600만 명을 넘어섰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29.1%인데 네. 어마어마한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3,600만 명이나 되는 어르신들이 네. 어떤 돈으로 생활을 할까? 네. 또 거동이 불편해지면 누가 돌봐줄까? 네. 또 음식은 또 어떤 걸 드실까? 어떤 집에서 살까? 거동이 불편해지면 누가 돌볼까? 굉장히 이슈가 많다고 할 수 있는데 이 3,600만 명 중에 제가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80세 이상, 네. 80세 이상이면 정말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하기도 많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누군가 돌봄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80세 이상이 1,200만 명을 넘어섰어요. 네네. 우리 서울 인구 아시죠? 대략적으로 1,000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이 서울 인구보다 많은 게 일본의 80세 이상 인구예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고령자를 부를 때 단순히 그냥 고령자라고 안 하고 네. 이제 고령자를 두 개 그룹으로 나눠서 부릅니다. 65세부터 74세까지를 전기 고령자, 네. 그리고 또 75세 이상을 후기 고령자. 네. 왜 그러냐면 67세, 70세 아직도 젊은 분들, 몸도 건강하시고 활동적인 이런 분들과 80, 90 되신 분들하고는 이렇게 정책적 니즈도 다르고 필요한 지원도 다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전기 고령자, 후기 고령자라고 구분을 해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건강보험제도가 전 국민이 가입한 보험제도가 있는데 네. 일본에도 그렇게 공적 보험이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7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는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 제도라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나이가 들어도 자녀 밑에 있거나 소득이 많으면 따로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이런 패턴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나이가 67세, 70세일 때는 네. 그냥 자녀 밑에 붙어 있기도 해요. 일본도 비슷하게. 그런데 네. 75세가 되면 무조건 다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 제도에 들어가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돼요. 이제 그런 아무튼 이런 제도를 만들 때도 후기 고령자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신문을 보거나 뭐 이렇게 자료 같은 거 볼 때도 전기 뭐 후기 고령자 또 어떤 분들은 나 이제 후기 들어가 이런 표현 쓸 정도로 예, 후기 고령자라는 단어가 이제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고령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런 용어도 이제 생겨난 거죠. 근데 일본에 보험할 때는 우리는 건강보험 네네. 이런 표현을 쓰고 일본 친구들은 이제 개호보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럼 후기 개호보험 이렇게 표현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역시 우리 그 최광수 의원님이 일본에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제가 긴장하고 왔는데 역시나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하신 분들 그 부분이 조금 혼동하고 계시는데 네.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그 개호보험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는 건데요. 네. 이제 거동이 불편하면은 이제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돌봐주거나 아니면 요양시설에 입소했을 때 지원금을 받는 거 네. 이게 이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하는데 네. 일본에서는 이제 개호보험이라고 해요. 네. 이제 그것과 일반적인 건강보험과는 좀 다른 겁니다. 다른 거구나. 달라서 네네. 네, 일본에서도 이제 거동이 불편해지면 도움을 받는 거를 네. 개호보험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것과는 다르게 그냥 일반적인 국민건강보험 이것이 75세 이후가 되면은 후기 고령자 연료보험 제도로 거기에 소속이 된다. 건강보험 제도가 좀 구분되어 있다. 네, 그것과 잘 별개로 알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고령이라는 표현을 쓸 때 흔히 이제 네네. 일단 고령화 사회 또는 고령 사회, 네. 초고령 사회 이런 네. 표현들 많이 쓰고 있는데 네네. 그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네. 고령화가 얼마 정도 앞서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네. 이제 고령 사회라는 또 고령화를 얘기를 할 때 네. 이제 국가와 국가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그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7%를 넘어가면은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를 넘어가면 고령 사회라고 하고 네. 20%를 넘어가면 초자를 붙여서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표를 보시면 왼쪽에 일본, 오른쪽에 한국이 있는데 일본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197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네. 1994년 이때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이제 94년에 실은 제가 일본에 처음 갔던 해이기도 한데 그 다음에 이제 2005년에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 또 2018년에 4년 전에 이제 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 이때쯤에 언론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드디어 고령 사회에 진입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25년에 앞으로 3년 뒤죠. 네. 이때 이제 고령자 1000만 명 시대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 표의 오른쪽에 보면 두 나라의 이제 격차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고령화가 워낙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고령화 사회는 30년 격차가 있었고 고령 사회는 24년 그런데 초고령 사회는 20년의 격차. 그러니까 즉 우리가 고령화가 막 진행이 빨리 되다 보니까 일본의 고령화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추월하려고 열심히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서 아쉽지 안타까운데 어쨌든 지금은 20년 정도의 격차가 있다. 그래서 언론에서 뉴스나 뭐 TV나 여러 가지 뭐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렇고 일본의 고령사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게 당장 나타날 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때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고 일부의 모습들은 뭐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큰 흐름들은 10년, 15년 뒤에 20년 격차가 있기 때문에 10년, 15년 뒤에 나타날 모습들이 좀 많습니다. 그걸 좀 감안해서 이렇게 뉴스를 보실 때도 참고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 애들도 별로 안 낳고 네. 또 연세 드신 분도 우리나라 많아져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 케이스를 한번 제가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 네네네.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네네. 그 다양한 일들이 이제 벌어질 거로 네네. 생각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 한번 몇 개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네네. 저는 그 일본에 제가 살면서 아니면은 또 뭐 자료를 보고 하면서도 이제 많이 놀라기도 하는데 네. 아마 여러분들 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어르신용 기저귀가 애들 기저귀보다도 더 많이 그 판매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텐데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애들은 1살, 2살, 3살 되면 기저귀를 떼요. 네. 그런데 태어난 아이들이 저출산 때문에 계속 줄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저귀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지를 않는 거죠. 근데 어르신들은
80세에 기저귀를 차기 시작하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90세, 95세까지 계속 찹니다. 네. 그런데 그 어르신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인 기저귀, 어르신용 기저귀가 판매량이 훨씬 많은데, 뭐 이거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제가 좀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네. 보통 이제 요실금이라고 하면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자녀 출산을 하고, 막 40대 여성분들, 50대 분들이 이렇게 겪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일본에서 이제 기저귀 회사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네. 이제 50대, 60대, 70대 분들, 남성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소변을 보고 이렇게 잔뇨감이 있어가지고 그 약간 조금 좀 부끄러운 얘기, 좀 이상한 얘기긴 하지만 팬티에 오줌이 조금 나오거나 네. 이런 경험들을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 근데 평소에 있다기보다는 네. 이렇게 맥주 한잔 마셨거나 아니면 커피를 마시거나 이렇게 이뇨작용을 좀 촉진하는 그런 걸 했을 때 이제 잔뇨감 때문에 팬티에 좀 오줌이 좀 묻는다.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굉장히 남성분들 중에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뭘 개발했냐면 그 남성용 그 패드를 개발했어요. 조금 여성용 생리대 같은 그런 건 개념인데 네. 화면에 보시면 이게 이제 일본에서 실제 우리 뭐 이마트라든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편의점 같은 데서도 구입할 수 있고요. 제가 급히 오느라 이걸 사서 보질 못했는데 네. 뭐 진짜 동네 가까운 곳에서 다 구입할 수 있는 건데 네. 요게 이제 그 양이 얼만큼 몇 cc 되는 거냐 뭐 그런 거를 이렇게 표시한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는데 네. 화면 한번 보시면 요렇게 역삼각형 모양이 돼가지고요. 네. 그 팬티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착용하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패드입니다. 요런 게 이제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네. TV 광고도 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남성분들도 그 약간 좀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네. 어떤 활동에 제약을 받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앞으로 이런 다양한 상품들이 이제 나올 거니까 이런 상품들을 이용해서 또 활동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시는 게 노후에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된다.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 또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네. 네. 그렇다면 그 일본에 가서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뭐 이곳저곳 돌아다니실 때 그 벽에 약간 좀 중년들이 남녀가 이렇게 서로 눈빛을 보고 있는 그런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다 보면 이제 사별을 하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독신을 살다가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외로워지는 거예요. 점점점 자식도 떠나가고 외로워지다 보니까 네. 좀 나이가 들어서도 파트너랑 그 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좀 사귀고 싶은 거죠. 네네. 이제 그래서 다시 뭐 결혼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50세 이상만 받아주는 결혼 중개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네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이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신조어가 만들어졌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농촌 봉사 활동을 줄여서 농활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결혼할 때 혼자 결혼을 위한 활동이라고 해서 혼활 일본말로 이제 곤카츠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보편화돼서 TV 광고에도 나오고 뭐 신문에도 나오고 인터넷에도 나오고 네. 그래서 나이 들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1대1로 만나는 게 아니라 네네. 혼활 파티라고 해서 네. 같이 이제 뭐 남자 15명, 여자 15명 이렇게 만나서 이제 커피 마시고 음료수 마시면서 이렇게 몇 분 정도 10분, 15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 대화를 해보는 거예요. 네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맞는 분하고 나중에 1대1로 또 만나면 요런 혼활 파티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보급이 많이 되어 있고, 네네. 여러분들이 또 만약에 좀 놀라실 얘기 하나 더 드리면은 뭐 사별하고 이혼하고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 독신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그런데 일본도 90년대부터 계속 독신으로 이렇게 독신의 비중이 굉장히 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50대 분들 중에서도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나 그래서 새로운 통계가 만들어졌는데 50세 시점에 한 번도 결혼 안 한 네. 사람들의 비율. 그래서 이제 그런데 통계도 만들어졌어요. 생애 미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생애 미혼율이라고 해서 그게 네. 뭐 50세 기준으로 하는데 50세 기준으로 한 번도 결혼 안 한 남성 기준으로 23%를 넘어섰어요. 네.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한 번도 결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막 뉴스에도 좀 나오고 있지만 젊은 친구들이 한 번도 여자랑 데이트를 안 해본 거예요. 네. 이런 친구들이 지금 일본에 늘고 있어요.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30년 지나면 이제 그대로 나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서는 점점점 이제 그 이성이 이제 필요해지고 외로워지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혼활이 아마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보게 되면은 저 언론 같은 데 보자면 교도소도 그 요양원화 네네네. 그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작은 범죄 같은 거 일으킨 다음에 교도소에 가서 살자. 네네. 뭐 이런 기사도 본 적 있는데 호주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네. 정말 일본의 그 TV 가끔 보다 보면은 뭐 60대 여성분이 네. 그 편의점에서 물건 훔치다가 잡혀서 짧게 교도소에 갔는데 네. 나오자마자 또 훔쳐가지고 또 들어가는 모습 자주 네네. 나와요. 이제 그게 네네. 나오는데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나이 들어가서 이제 돌볼 가족들도 없어. 근데 혼자서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 차라리 그러면 교도소에 가면 밥도 주고, 네. 그리고 또 몸이 아프면 치료도 해주고,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네네.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고령사회가 되다 보면 고령자가 이제 많잖아요. 3, 4명 중에 한 명이 고령자다 보니까 고령자의 범죄자도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식으로 물건 훔치는 게 포함해서인데, 앞에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네. 요게 전체 범죄자 중에 이제 고령자의 비중이 22%예요. 네네. 정말 놀랍지 않아요? 네네. 거기에다가 이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 중에 네. 13%가 네. 이 고령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잘 네. 생각해 보시면 나이 65세 넘으신 분들이 교도소에 갈 만한 죄를 짓는 분들이 네. 건강 관리를 잘하고 이런 분들일까요? 가족에 다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교도소에서 뭐 당뇨가 있고 고혈압 있고 막 병에 걸렸는데 그걸 치료도 안 해주고 그냥 가만히 죽게 놔두냐? 그럴 수도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민주주의 국가고 이제 복지 국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이제 약도 주고 치료도 해주고 이제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문제는 그러다가 이제 거동이 불편해졌어요. 걷지를 못해요. 휠체어를 타야 돼. 누군가 돌봐줘야 돼요. 즉 교도소에서 누군가는 계속 요양사처럼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래서 교도관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돌봐줘야 되는, 이런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아예 고령자들을 이제 교도소 중에서도 이제 고령자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모으는 교도소도 있어서 거기에서는 정말 이제 기가 막힌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분들이 그러고 있다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네.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받아줄 가족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떡하냐? 우리나라 지금 이제 법무부의 비용으로 네. 이제 화장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장례식도 다 치러줘요. 네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했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뭐 당뇨병 같은 약 오랜 시간 고혈압 약 계속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 약값을 법무부에서 다 대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큰 사회적 이슈도 이거 다 세금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참 이것도 고령사회는 또 이런 문제도 발생하는구나. 네네. 정말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이제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자제분들이 안 계시고 해서 나중에 돌아가시게 되면은 또 정부에서 하는 이런 것도 있는데 돌아가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기사 보다 보면 시신 안치 호텔? 네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걸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네네. 요거 이제 일본에서 새로 몇 년 전에 새로운 형태의 호텔이 나와가지고 일본 사회에 어떤 충격을 주기도 하고 많이 사람들이 놀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머무는 호텔이 아니라 그러니까 돌아가신 시신을 안치하는 호텔인데, 네. 즉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병원에 이제 영안실에 잠깐 있다가 이제 화장터로 가야 되는데. 네. 영안실도 이제 넘쳐나서 빨리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신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렇다고 요즘처럼 이렇게 아파트에 시신을 안치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여름 같은 게 더 그렇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화장터에 가면은 잠깐 좀 대기할 수 있는 또 이렇게 시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꽉 찬 거예요. 근데 화장도 또 시간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딘가에는 시신을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럴 곳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시신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며칠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화장을 하는 네. 그런 시신 안치 호텔이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약간 조금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네. 이제 그래프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네. 요게 이제 일본의 그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망자 수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네. 이 고령화를 고령화가 진행이 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초반에는 이제 기대 수명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뭐 60대에 돌아가시던 분들이 70대, 80대, 90대 아니면 100세에 돌아가시다 보니까 사망자 수가 좀 줄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고령화가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누구나가 다 100살 넘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고령자들 중에 이제 90대 중반 돼서 이제 막 돌아가시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사망자 수가 늘기 시작해요. 일본도 네. 그래프를 보시면 1960년대, 7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90년대부터 이렇게 좀 쭉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7, 80만 명 되던 게 지금은 작년만 해도 130만 명이 돌아가셨어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사망자가 80만 명 돌아가시다가 130만 명 돌아가시면 그분들을 화장터가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그런데 화장터는 갑자기 지을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네. 도시에서도 다 혐오 시설이다 보니까 못 지어요. 그러면 그 화장터에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그 양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 시신을 그 화장터에서 용량을 초과한 거예요. 또 다른 시도로 갈 수도 안 받아주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심한 곳에서는 네. 뭐 5일에서 7일까지도 대기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요즘에는 뭐라 할까 이제 어떤 이제 그 장례 서비스를 하는 회사에서는 아예 그냥 돌아가신 다음에 혹시나도 이제 그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서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제 화장할 때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리무진 차 같은 장례 차에 모셔가지고 이제 배우자랑 자녀들만 태워서 혹시라도 뭐 부산 출신이다. 그러면 부산에 가서 이렇게 쫙 한번 그분이 태어나서 자란 곳을 한번 쫙 돌아갔다가 와서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요. 꼭 우리가 대통령들 돌아가시면 국회 앞도 갔다가 그 살아가셨던 장소, 집들이 생가도 갔다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화장터를 가는 것처럼 일반인들 대상으로도 그런 서비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화장할 때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것도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보통 3일장 많이 치르는데 네. 지난번에 저 코로나 대폭 늘어나져서 많이 돌아가셨을 때 네. 4일장, 5일장, 그렇죠. 심지어 7일장까지 치른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참고로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돌아가신 분들 네네. 사망자 추이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꼭 한 번쯤은 좀 개인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 사회도 국가도 정책적으로도 꼭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자 수가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계속 증가할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래프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그 막대 그래프 보시면 요게 이제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도 80년대부터 계속 한 23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가 쭉 유지가 돼요. 네. 그러다가 이제 2010년, 딱 10년 전부터 사망자 수가 늘기 시작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고령화가 어느 정도 이제 성숙 단계에 우리나라로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에 들어선다는 것 자체가 고령화가 성숙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망자 수가 지금 벌써 30만 명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통계청의 그 인구 장기 추계를 보면은 앞으로 한 60만 명에서 70만 명까지 고령자가 계속 증가할 예정입니다. 네네. 지금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사망자가 이제 이렇게 30만 명대에서 60만 명, 70만 명대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서울, 경기도에도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이곳에서는 당연히 화장터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70대, 80대 분들은 괜찮아요. 네. 지금 아마 이제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고령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 40, 50대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즉 20년, 30년 뒤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화장터 문제, 그 다음에 봉안시설, 네네. 이것도 큰 문제예요. 굉장히 앞으로 부족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그 정책적으로도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네.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을 한 번쯤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일본 사례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교수님의 그 일본의 다양한 그 고령화 경험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일부에서는 그 일본의 고령화 현황이 어떤지, 그 다음에 그 고령자 인구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성인 기저귀 문제라든지, 또 나이 드신 분들의 홈카츠 파티, 그 혼활 파티 문제, 그 다음에 교도소 요양원화, 그 다음에 그 시신 안치 호텔, 이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1부를 마치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